안녕하십니까. 테크노 MBA 13기 김태형입니다. 특수연구과제 관련해서 제가 주제로 선정한 거는 이제 사업 다각화 부분인데, 제가 실무 경험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 기반으로 쭉 이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현재는 제가 위치가 동아인텍이라는 조선 기자재 업계의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해당되는 아이템을 실제 수행할 때는 제가 그 영업팀장으로서 이제 실제 영업 활동을 해왔었고, 성공적으로 이제 사업이 쭉 해당 제품이 이제 수주 매출 쪽으로 많은 성과를 내다가 이제 이후에 상당히 좀 안 좋아진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좀 약간 제품을 특성을 조금 변화를 줘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사업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 기준으로 과거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렇게 다시 사업화를 추진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고, 이제 실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이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보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이렇게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적극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제품 이름은 이제 ESS,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모타를 인버터로 제어하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 먼저 저희 들어가면서 회사 소개 관련 간단하게 제가 이거 관련은 13기, 14기 분들한테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라 제가 간단하게만 터치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ESS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지, 그리고 여기서 성공적으로 나왔던 핵심 성공 팩터가 뭔지, 그리고 좀 실패가 계속 이렇게 사업이 확장이 안 되고 점차 이렇게 쇠락해서 거의 뭐 이렇게 지금은 많이 매출되던 대비 거의 한 20% 수준밖에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뭔지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 베이스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는 이제 조선 기자재 1차 벤더로서 1980년 창업이 되어서 약 한 40년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품은 열교환기,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열교환기 부분 중심하고, 그 다음에 LNG 관련된 기화기 제액 시스템, 그 다음에 컴프레서, 회전기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가 이미지만 어떤 형태의 제품인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NG 관련된 제품이고요. 주로 이제 여기 열교환기는 이제 스태틱, 동적인 어떤 회전이 움직이는 제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정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나와 있는 게 다 열교환기 제품입니다. 육상용에 들어가는 열교환기고요. 터빈 쪽에 들어가고, 그다음 컴프레서, 그다음 저희 자회사로 회전기를 만드는 동안유택이 있고,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거래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품 4가지가 저희가 세계 1별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인데,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전기 모터를, 동아인텍 정체성이 열교환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 모터를 제어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완전히 DNA, 기존에 해왔던 DNA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이게 실제 아이템 개발은 2006년도 정도에 개발이 되었고, 한 개발 이후에 뭐 제안을 했습니다만 실제 상업화는 안 되고 한 4년 뒤에 조금씩 이제 계약이 되면서 이제 확대가 된 아이템이거든요. 뭐 간단하게 제품 관련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뭐 그렇게 좀 뭐 개념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박의 메인 엔진이고요.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엔진을 식히기 위한 그 냉각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식히고 나온 그 냉각수가 이렇게 쭉 순환을 하는데 이 엔진을 식히고 나면 이 냉각수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워진 냉각수를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이 엔진 냉각수를 식히는 그런 요 열비항기를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이 전체 시스템 개통을 보니까 이 해수 펌프 자체가 그 1년 365일 계속 100% 모드로 계속 이제 모터가 회전을 100%로 이제 계속 이제 운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름에 방에 에어컨을 18도로 세팅을 해두고 방이 굉장히 추워지면 온도가 너무 차가우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에서 뜨거운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오게 만들면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그러니까 전기는 상당히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실제 배에서 운전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냉각수가 너무 차갑게 되면 이 뜨거운 온도를 섞어서 오히려 따뜻하게 만들어서 다시 엔진으로 보내는 너무 차가워지니까 그런 형태로 운전을 해서 실제 여기 모터의 이 운전 그 전력 그러니까 회전수를 실제 100% 로드에서 약 한 뭐 심지어는 한 30% 정도 로드까지로 이렇게 내려도 충분히 이 성능을 만족하는 운전 조건이 되겠다라는 컨셉에서 시작해서 이 열교환기에서 이 제어로 약간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그 제일 중간에 밸류 프로포지션 에서 보면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 그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긴 했지만 당시에 유가가 굉장히 고유가로 올라갔습니다. 저기 이제 당시에 이때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해양 부문 쪽에 석유 시추하는 쪽에 굉장히 산업이 많이 올라갔다가 유가가 그 뒤에 급락하면서 이제 뭐 전체 엄청나게 적자도 보고 이렇게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는 유가가 굉장히 고유가 선주들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하면 비용 절감을 할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게 이 제품이 실제 개발될 당시 대비 실제 사업화되기까지 외부 환경 즉 이제 유가가 굉장히 고유가로 형성되는 시기까지는 전혀 판매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가가 굉장히 고유가로 바뀌면서 이제 선주도 운항비를 절감하기 위한 니즈가 딱 맞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작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고객 그 릴레이션십 면에서 보면 뭐 저희 동아인텍이 이제 이 당시 전까지는 실제 국산화 위주로 이제 성장을 해왔거든요. 기존에 일본이나 유럽에서 수입하던 아이템들을 하나를 국산화를 하게 되면 조선소에서 즉 영업을 조선소에만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출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었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선소는 이 효용은 결국은 선주한테 가는 거지 운항비가 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소 입장에서 보면 추가로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 성과가 일부러도 올라가니까 조선소는 오히려 설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즉 선주가 운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선소에 추가 비용을 내고 설치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영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가 어떻게 보면 동아인텍이 기존에는 조선소만 이렇게 영업을 하면 됐었는데 선주를 처음 이제 이렇게 선주한테 이런 가치 제안을 하고 선주가 사용하게끔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당시에 이런 영업에 대한 방법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부터 선주하고의 관계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제품이 이제 효용이 선주들이 확인을 하고 이제 시도를 하면서 이제 수평적으로 비슷한 부류에 있는 선주들이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이점이 있다라는 게 퍼지면서 사실 그 일부 몇 명이서 이렇게 전부 다 핸들링하기는 일이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움직여서 빠르게 그러니까 같은 시간 내에 빠르게 이렇게 사업화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일즈 네트워크, 즉 에이전트들을
제가 이제 무상으로 전부 다 인바이트해서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 글로벌하게 약 한 7, 8개 되는 세일즈 네트워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채널을 좀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산정별로 해당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세이밍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자료를 선수들이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료를 초기부터 그 타겟팅을 맞춰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기술 제안서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자료들도 세일즈 네트워크에 공유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왼쪽 가치제 왼쪽 측면에 보면 그 키 리소스에서 이제 그 특허를 한 부분이 좀 주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특허가 저희가 과거에 한국 시장에만 해놓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상당히 보호를 많이 받았는데, 즉 해외에서는 이제 보호를 못 받으면서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아인텍 DNA 자체가 열배한기, 정적인 아이템을 하다가 제어 개념이 들어간 아이템을 처음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이제 엔지니어 확보하는 게, 뭐, 이때 해양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엔지니어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 이제 당시에 뭐 이때 그 사업 확장하는데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대한 속도를 같이 또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엔지니어가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확보가 되면서 그좀 사업 확장하는데 좀 잘 보장을 맞춰서 했고, 당시에 좀 경계했던 부분은 이게 나중에 사업이 꺾였을 때 즉 고정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꺾였을 때 이 결국은 전부 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사업이 꺾이면서 그나마 이제 유연하게 고정비를 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게뭐 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요 활동으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동아인텍이란 정체성 자체가 열교환기, 스태틱 아이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 게 가니까 이 처음에는 동아인텍이 이런 제품을 제안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상당히 좀 많은 애로가 있었고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모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별도의 사양소로 뽑아내는 제품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펌프에 모터를 제어한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나 다 펌프 회사에서 모터 제어를 하는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지. 그 주변기기, 열변기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이 회전기 모터를 펌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매하려고는 생각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품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펌프를 제어하는 이 제어 컨트롤 시스템을 기존의 펌프 공급사하고의 제품을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초기부터 인지를 했고 여기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즉 한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을 좀 나눠서 좀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제품이 R&D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 가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고객들 리퀘어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따라가는데 상당히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였던 부분에서 이제 좀 나름 이제 결국 나중에는 경쟁사들이 생기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애자일하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요 전개장 쪽에 관련된 제가 기존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개장 쪽, 이 제어 쪽 관련되는 제품을 이제 조달하는 그런 쪽으로 공급사를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고, 실제 문항선에 이제 개조하는 공사 시공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사내 역량을 확보하기보다는 외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즉 이제 내부 고정비를 뭐 일단 확대 안 하기 위해서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그 이제 동아인텍 정체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모타 전기 제어하는 데 대한 브랜딩에 좀 실패를 한, 결국은 막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당시에 2010년도 이때 조선이 리먼 이후에 꺾이면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제품 매출이 뭐 한 150억 정도, 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150억이면 저희 당시에 전체 매출이 한 10% 정도 차지했는데 영업 수익으로 보면 매출의 거의 한 50% 이상이 영업이 남는 아주 효자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이익 관련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성공 인자를 보면 처음에 선주가 필요로 하는 고민을 하는 문항선 절감에 대한 가치 제한이 상당히 잘 접목이 됐었고 그래서 오히려 동화 정체성하고는 달리 다른 오히려 전기 모타를 제어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용이 되고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업 네트워크 채널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을 높이는 특허 이 부분이 이제 초기에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던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사업이 잘 유지가 되다가 그 뒤에 이제 급격하게 사업이 이제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당시보다 한 20% 수준 정도의 매출밖에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영업이익률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결국은 제품 카테고리를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그 각인이 되어 있는 창을 구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한국 시장은 일단은 완벽하게 이렇게 시장을 구분해서 사양성을 구분을 했는데 나머지 일본이나 중국 시장은 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서 결국은 한국 시장 중심으로 현재는 주로 매출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외부 환경 측면에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선주들이 굳이 추가 비용을 내면서 기름을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는, 즉 수요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인텍 정체성 관련해서 전기 제어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이렇게 각인하는데 새롭게 브랜딩하는데 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때 영업이익이 50% 이상 이렇게 많이 남은 이런 부분들을 당시에는 전부 이제 뭐 성과급 뭐 전사 200% 이상 이렇게 성과급이 나올 때 이 n분의 1 형태로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회사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최종적으로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결국 뭐 성과 공유하는 형태로밖에 안 돼서 오히려 저는 당시에 이런 계속적인 차별화 그다음에 브랜딩하는데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나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전하고는 다르게 지금 최근에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다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그 유럽에서 그 MEPC IMO 그 한국 해사기구 75차 회의가 열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2030년에 해수 표면 온도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의 그 환경 대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규모가 전체 환경 오염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글로벌하게 평균은 약 한 3% 정도가 선박에서 나오는 이 배기가스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데 유럽에서는 15% 정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유럽에서는 유럽에 들어오는 배에 대한 환경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깎였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것도 현재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선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엔진의 냉각수를 그 운전하는 펌프에 1년간 선박이 좀 큰 배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억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많게는 약 한 8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제품이 이제 펌프만 제어했던 컨셉에서 펌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펌프로 기존의 해수 펌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펌프로 제품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팬 선박에 여러 가지 또 팬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장비에 회전기가 들어가는 장비에 전체적으로 인버터 제어하는 시스템을 접목을 시켜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엔진 전체 그 제어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기존의 왼쪽 단계 분산 제어 형태를 중앙 통합 제어하는 형태로 이제 제품을 넘어가서 하는 형태로 새롭게 제품 컨셉을 잡아서 지금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기존에 위에 나와 있던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전에 뭐 이렇게 성공했던 인자들 그리고 실패했던 인자들을 좀 보완해서 이제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은 또 의외로 뭐 우리 주변에서 보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그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가치 제한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펌프는 당연히 펌프 업체에서 이 제어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하부 영역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현재 조선소가 지금 스마트십으로 이런 유사한 개념을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십으로 이제 전체 전력 제어를 하고 가장 운전 효율이 운항 효율이 높게끔 할 수 있는 스마트십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조선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스마트십 솔루션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그 데이터 IoT 물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되 최대한 그 데이터 분석을 잘 연계해서 상업화를 연계하는 부분, 즉 협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이제 특허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걸어뒀기 때문에 특허 기반으로 이제 과거에 국내만 특허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해외까지 지금 현재 확대를 해놨고 해서 해외 쪽에 또 좀 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과거에는 좀 한국 시장 초기에만 일본 중국 시장 쪽에 많이 좀 확대가 됐다가 그 뒤에 한 2년 정도 뒤에는 다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됐는데 이 특허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 기반으로 이제 좀 더 해외 시장에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가고자 한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익이 확보가 되면 회사를 분사를 하든 저는 뭐 분사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롭게 동아인텍이라는 회사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이미지 각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회사를 분사를 해서 새롭게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전체적으로 저 내용 설명을 마쳤고요. 좀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실제 내년 사업 계획에 이 제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 나가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정체 굉장히 좀 매출 줄어서 이제 좀 거의 뭐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아무도 이렇게 그다지 이제 관심도 없는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살려 나갈 예정인데 좀 들어보시고 제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부분 있으시면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